네, 어제 새누리당에 이어 오늘은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이 새 원내 사령탑을 결정합니다. 20대 국회를 이끌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가 모두 구성되게 됐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지금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결정될 것 같은데 결선 투표에는 삼선의 우상호, 우원식 의원이 올라갔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교수님,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범주류로 분류됐던 분들이에요. 좀 향후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향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방향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글쎄 이번에 새로 되는 분이 네. 그 김종인 대표와 어떤 각을 세울 것인지 또는 협조 체제로 갈지 네. 그게 분명치 않은데 아마도 협조보다는 견제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을 지금까지 보면은 더불어당의 의정 활동은 누가 네. 그 원내 대표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금까지 19대 예를 본다면 항상 강경파가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지금 얘기하는 협치라는 것이 얼마나 원만하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네. 조금 바뀌지 않겠습니까? 김종인 바꾸기를 대표가 내세운 바라는 게. 거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원식 의원이 의원식 의원의 정치 성향이 예. 말하자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범주류라고 하더라도 또 사실 친노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와 얼마만큼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겠느냐는 데는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핵심 친노의 김종인 대표에 대한 입장과 그렇지 않은 이 의원들의 네. 그 입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상호 의원하면 이번에 서대문에서 삼선 고지에 올랐고 저희가 이제 86그룹, 소위 이제 운동권 그룹, 86그룹의 리더격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좀 해보자면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는요. 예. 하여튼 이 우상호 씨나 우원식 씨나 다 네. 저는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의 주류죠. 주류. 네, 범주류라고 예, 보이죠. 범주류. 예. 이른바 이제 친노 운동권 가는 그 세력이고요. 저는 또 그 세력이 또 이 당내 원내 책임을 맡는 게 저는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김종인 현재의 비상대책위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관계 저는 김종인 대표는 그야말로 비상시에 그 당을 좀 수습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우상호 의원이 당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제 이번 총선 기간에 이제 새누리당 이성원 후보와 더민주의 우상호 후보의 리턴 매치가 이번 총선에서 굉장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꺾고 이제 올라왔는데 더민주의 원내대표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김종인 대표가 얘기한 운동권 정당의 체질을 벗어나겠다. 그와는 좀 안 맞는 거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운동권 체질을 벗어나기 어렵겠죠. 이런가 하면 저분은 학생운동 하던 분이고, 그 운동권 소위 86세대인데요. 제가 이 당을 봤을 때 김종인 대표가 어떤 점에서는 당이 우측으로 표류하는 거를 그동안 좌측으로 표류하는 거를 막아왔는데, 그것을 우상호 의원이 아마 더 좌측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김종인 대표를 더 견제하거나 그런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골수 친노와 사실 또 운동권 친노는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이 앞으로 얼마나 원만하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국회 운영에서는 누가 되든 지금까지 야당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국회 운영을 새롭게 하기 전에는 또 역시 19대 재판되는 거 아니냐는 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제 따끔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일성으로 변화에 선두에 서겠다 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할 대목 같고요. 네. 아직 뭐 표 분석이 정확하게 되지는 이게 비밀 투표라서 표 분석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친노, 친문, 주류 진영이 우상호 후보를 밀어줬다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죠. 뭐 저는 그건 네. 뭐 표가 이미 1차 예. 투표였어요. 예, 그 이제 우원식 후보가 그나마 40표 가까이 예, 또 이 우상호 후보도 그 비슷하게 예. 나왔는데 그게 소위 주류죠. 그게 그래서 주류표가 그렇게 나눠졌다. 예. 예. 그 최종 투표 표를 보니까 우상호 의원이 63표, 우원식 의원이 56표, 7표 차이예요. 굉장히 박빙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정도면. 예, 뭐 박빙이라기보다 좀 비슷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두 분 다 지금 가장 관전 포인트로 앞으로 볼 것이 김종인 대표와 어떻게 소위 케미가 맞느냐, 뭐 이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종인 대표의 거취도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4개월 비대위 체제를 시한부긴 하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제 뭐 우상호 원내대표가 또 선출됐기 때문에 또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대표의 향후 행보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조망하십니까? 김종인 대표는 뭐 자기 목소리를 내긴 예. 하겠죠. 그러나 이제 4개월 후라 하더라도 4개월 후에 과연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겠느냐. 지금과 4개월 후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더민주 내부의 그 정치 환경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네.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4개월 후에도 또 똑같은 그 당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이 미봉책인데 미봉책의 미봉책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당에서 선출된 대표보다는 그래도 추대된 대표가 더 쉬울 수가 있거든요. 자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그것이 친노 골수파들의 또 입장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문재인 대표의 당 복귀를 놓고만 봤을 때는 예. 역시 그 추대된 김종인 대표가 더 조건이 좋지 않겠나. 예.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전당대회는 다시 표류할 기회가 있다라고. 좀 더 지연될 네.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정치부 기자들도 좀 친화력이 굉장히 좋다, 소통에 능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려와 달리 김종인 체제와 좀 잘 융화될 수도 있다. 좀 일견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뭐 원장님 어떻게 예. 보세요? 저는 뭐 우상호 씨를 잘은 모르는데요. 제가 이를 볼 때 상당히 합리적인 데가 예. 있고 그래서 아마 원만하게 이 당을 말하자면 원내 대표로서 원만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요 아까 잠깐 뭐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김종인 대표의 경우에요. 이거는 뭐 김종인 대표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김종인 대표는 제1야당의 현재 대표로서 네. 국민적인 관심사고 또 이분의 처신이 또 나라에 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김종인 대표가 자꾸만 합의 추대 뭐 본인은 합의 추대 받기를 원하지 네.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원한 것 같고 안 하려면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가 하려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저는 사실 김종인 대표가 그 제1야당의 대표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활동해온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꼭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정치에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김종인 대표는 정체성이 저는 더민주당하고 전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당이 과도적으로 수습하는데 자기가 한 역할을 했으면 그거로 저는 딱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더민주를 위해서도 좋고 저는 김종인 대표를 위해서도 좋고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민들한테도
말하자면 이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의미에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지적하신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어떻게 보면 김종인하고 우상호가 얼마나 케미가 맞느냐 이 부분일 텐데 교수님은 조금 뭐 틈이 벌일 수 있다 비판적으로 얘기했었는데 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근데 김종인 대표는요 더 이상 예. 그 역할을 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제해야 원내 된다. 대표라는 예. 거는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말하자면 저 국정에 그렇죠. 국회 대책에 예. 임하는 거니까 그렇게 임하지 대표라고 해가지고 김종인 대표가 자꾸만 더민주당에 관여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김종인 대표와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의 업무 분담, 뭐 롤이 어떻게 좀 잘 조율될지가 더 민주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화제를 바꿔서요. 이제 여권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권에서 저희가 아까 북핵 관련 이슈도 다뤘는데 또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과 관련해서 MOU이긴 합니다만 경제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는데 좀 실제적으로 여권 총선 참패 이후에 굉장히 씨름하고 있었는데 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무적으로 봐서도요? 글쎄요, 뭐 최근에 우울한 그 언론 보도밖에 없었는데, 네. 소위 이란에 가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그 기대를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그래 그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 외교는 잘하네,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지금 경제가 무척 어려운데 거기서 커다란 그 경제 관계를 맺게 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소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냐는 건 별도 문제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없는 것도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방금 이제 지지율 그래픽도 나갔는데 원장님 이게 지지율 추이가 총선 전후로 해서 계속 떨어지다가 어쨌든 이란 방문 전후로 해서 이제 좀 반등하고 올라왔어요. 향후 지지율 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우선 이란 문제는요. 그 이번에 뭐 MOU를 많이 체결한 것도 전혀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것보다도 어쨌든지 이란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입니다. 대국입니다. 예.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고 해서 또 옛날에 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거기 가서 돈도 많이 벌어왔고 해서 어쨌든 하여튼 이란하고 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좋게 하는 거는 저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언론에 마치 중동의 제2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경제를 살릴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이란 특수가 말하면 이란 붐이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그는 못 된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정부는 정말로 이 이란 변수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는요. 뭐 어쨌든지 하여튼 이분이 이란에 가서 큰 성과를 거두었으니까 지지율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앞으로 정말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잊어버리는 성격을 갖고는 있지만 이 지난번 선거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오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건데 그걸 지금까지 아직도 한 번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고 그런 자세를 좀 버리고 새로운 자세를 임해야만이 저는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지지율의 어떻게 보면 공동 운명체가 여당, 집권 여당일 텐데 집권 여당 원내대표도 어제 선출됐습니다. 정진석 의원이 당선됐는데 오늘 첫 일정으로 보면 야당 김종인 대표한테 인사를 하고 뭐 정의학 국회의장도 만나고 굉장히 좀 낮추는 모습을 보였어요.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평가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예. 의장 만나고 야당 지도자 만나는 것이 그거는 예의고 그것이 협치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협치 아니면 다른 말을 계속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협치를 한다니까 뭐가 될 것 같지만 글쎄 그걸 해보자는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네, 절대 쉽지 않을 거고요. 특히 지금 여대 야소에서 여소야대. 네, 그러니까 여대 야소에서 여소 야대가 돼버렸는데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 그럼 뭐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국회의장은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네. 그런 문제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국회 선진화법 문제라든지 이런 그 구체적인 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박지원이라는 정말 정치 구단과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협치라는 거 잘못하다가 보면은 여당이 끌려다니는 것이 협치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의 앞으로 행보가 그렇게 생각하듯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단한 정치력을 요구하는데 그 대단한 정치력의 배후에는 실력뿐이에요. 예. 그 협상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을 주고 받을 능력이 있겠느냐, 과연 당에서 그렇게 과연 전권을 주겠느냐, 그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연정은 이 헌법과 충돌한다고 그러는데 선을 그었죠, 명확하게. 네. 예.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이런 건 저분은 자민련에서 JP와 같이 예. 정치를 시작했고 DJP 연합이라는 것이 정권 연합인데 그게 그러면은 자기가 대변하던 그 정권 연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난 저분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정말 실망이 큽니다. 지금 이 여당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정말 이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확실한 거는 연정밖에 없어요. 근데 예. 그거를 안 하겠다. 그것이 헌법 위반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실망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 점이 너무 실망스럽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은 협치를 하려면 실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어떻게 되세요? 정진석 당선인 이제 신임 원내대표죠. 실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실력이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데요, 새누리당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 더민주당이나 또 국민의당이나 우리 이 교수님 생각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요 이게 어디 협치 말하자면 네. 협력해서 잘하느냐 또는 뭐 연정을 하느냐 예. 저는 그런 데서 그걸 잘 안 해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라고 보면 정말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또 우리 여러 가지 양극화라든지 비정규직 청년 실업 교육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을 못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예. 그게 문제지 발목 잡기 해서 또 연정을 발목 잡기 해서 안 되고 반대해서 안 되고 연정을 하면 해결되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예. 저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이제 정진석, 우상호 그리고 박지원 여야 3당의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이제 막닥들일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 새누리당 비대위 구성 얘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떻게 전개될지는 당에서 예. 할 일이니까 제가 모르겠지만 저는 당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정당을 국민이 어떻게 그걸 믿고 국가 권력을 예. 맡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대박이 터지건 간에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국민이 맡길 수 있는 거지. 껄핏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외부에서 데리고 오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정당을 국민이 어떻게 신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든지 해결 안 되면은 경북당, 경남당 그렇게 당으로 갈라서는 예. 것이 낫지. 예. 그 안에서 노상 저렇게 싸움질이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당이 되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갈라서는 게 낫습니다. 예. 지금 근데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비대위원장 거론되는 인사들이 주로 외부 인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딱하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희 원장님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네. 돌려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일 수도 있는데 비대위가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실무형으로 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실세형으로 돼야 되느냐. 이게 계파별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거든요. 예. 친박계는 좀 실무형을 무게를 두는 것 같고 비박계는
실제 권한을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아주 예. 이 박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뭐 한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는 그럴 것 같으면 그 당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무슨 정책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지도부를 말이죠. 외부 인사를 영입한다 하면 그 말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 김종인 대표 경우에도 그때 불가피했습니다. 왜? 그 공천이 공천 문제를 가지고 엄청난 다툼이 일어나고 분당 사태가 일어나니까 너무 이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네. 사람들을 이 아닌 외부 인사를 좀 영입해가지고 한다. 요런 때 잠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걸 상시적으로 말이죠. 외부 인사 영입해가지고 대표 네. 맡기고 하려 그러면 그 당은 해산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조금 전에 그 실세형이냐 관리형이냐 관리형이냐? 그런데 이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저는 관리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형 심지어는 저는 비대위가 저는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원내 지도부가 구성됐고 네. 또 그다음에 대표 아이라도 당에는 다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있으니까 그 기구 가지고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표를 뽑아야 되지 무슨 비대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주 그건 잘못됐다고. 네, 알겠습니다. 요 비대위 부분에 있어서는 두 분 좀 의견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